이게 뭐지? 장독 밑에서 상자가 나왔어. 뚜껑을 여는 순간 누렇게 바랜 편지가 한 장 나풀거렸다. 정순아, 미안하다. 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 이 글씨 언니야. 영숙 언니 글씨야. 된장 냄새 속에서 40년 묵은 비밀이 피어오른다.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언니가 떠난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단 말이야? 하늘 아래 장독대가 조용히 울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상북도 청송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마을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고 그 빛은 오래된 한옥집 처마 끝까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정순의 집도 그렇게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손에는 빨래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허리를 굽혀 우물가로 향하는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수는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물에 적신 옷가지를 두드리고 빠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아직도 힘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평생 해온 손이었으니까요. 빨래를 마친 정수는 마당 한쪽에 줄을 걸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널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저편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옹기들이 햇볕을 받으며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장독대는 단순히 장을 담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자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 장독들도 참 오래됐지. 정수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된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정순에게 익숙한 평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장독대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된장 표면을 살피고 간장의 색을 확인하고 고추장이 잘 익어가는지 점검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정순의 삶이었습니다. 이 된장은 한 30년은 됐을 거야. 민수가 어렸을 때 담근 거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떠올리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지금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나 한 번씩 내려오는 아들이었지만 정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독대를 돌보는 동안 마을 이장댁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이 언니 또 장독대 보살피시네? 그래야지. 이것들이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언니는 참 부지런해. 나는 요새 허리가 아파서 장 담글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해야 하루가 가지.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정수는 다시 장독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장독 앞에 섰습니다. 이 장독은 특별했습니다. 정순이 시집와서 처음 담근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이었으니까요. 40년도 더 된 장독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이 장독들도 내 나이만큼은 됐을 거야. 정수는 장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영숙.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40년 전 영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의 실종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가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금기처럼 그날의 기억은 마을 깊숙이 묻혔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수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숟가락을 들 때 정수는 또다시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도 이렇게 된장찌개 좋아했는데. 조용히 밥을 먹으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정순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40년 전 그날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그날. 그날 이후로 정순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수는 설거지를 하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독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이 평화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딘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장독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곧 변할 것 같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예감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늙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요.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개나리가 피어나고 산 너머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정순의 마당에도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텃밭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독대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장독들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햇볕이 골고루 들도록 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걸레와 물통을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이 장독은 여기로 옮기고 저건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하나씩 장독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옹기였지만 정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장독을 옮기고 두 번째 장독을 옮기고 그렇게 하나씩 옮겨나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장독 차례가 되었습니다. 40년도 넘은 그 장독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굽혀 장독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힘을 주었지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장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독이 천천히 들려 올라갔고 정수는 옆으로 한 발짝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독이 놓여 있던 자리, 그 땅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흙에 반쯤 묻혀 있는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표면이 많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땅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정수는 상자를 들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 테두리를 따라 힘을 주자 끼익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를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접혀 있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그 글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 정순아라는 글자, 특히 정자의 이응 모양이 특이하게 둥글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오직 한 사람만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쓴 글씨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렸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40년 만에 언니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편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나 뱃속에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영숙은 40년 전 혼전에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때 떠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야?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왜 말없이 떠났는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펼쳐 끝까지 읽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언니의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시절 혼전 임신은 가문의 수치였고 영숙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그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정수는 흐느꼈습니다. 만약 영숙이 자신에게 말했더라면 정수는 언니를 도왔을 것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더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편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니는 어디로 갔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정순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해. 언니를 찾아야 해. 정순은 결심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언니의 행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편지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최 목사님께 부탁할 거야.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목사? 그 이름을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읍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영숙과 정수는 어릴 때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최 목사는 그때도 젊은 목사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최 목사님이라면 뭔가 아실지도 몰라.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읍내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잠시 진정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방 안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읍내에 가봐야겠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언니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고 편지 속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꼭 답을 찾아야 해. 정수는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작은 마을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4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버스는 30분쯤 달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버스에서 내려 교회로 향했습니다. 읍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하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도착하자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조금 낡아 보였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 강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찾는 답을 주십시오. 정순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옆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최 목사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신지요? 최 목사가 정순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정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최 목사는 잠시 정순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 정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뵙다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정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 목사에게 편지를 건네며 정순이 말했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집 장독대 밑에 묻혀 있었어요. 최 목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최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 목사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어제 장독을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편지에 목사님 이름이 나와서 찾아왔어요. 혹시 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 목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벤치에 앉게 하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언니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목사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 씨, 이 편지 결국 찾으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그때 이 편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영숙 씨가 어딘가에 묻어두었다고만 했거든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 목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사님,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거죠? 최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영숙 씨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영숙 씨는 아기를 가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40년 전 봄이었죠. 영숙 씨는 울면서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숨겨주었습니다. 교회 뒤편 작은 방에서 몇 달을 지내게 했죠. 그리고 그해 가을, 영숙 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요? 네, 딸아이였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언니는요? 최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이요? 네, 마을 사람 박신혜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원했거든요. 정수는 박신혜를 기억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언니는요? 언니는 어디로 갔나요? 최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를 박신혜에게 보낸 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영숙 씨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최 목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신혜 부부는 아이 이름을 박소라라고 지었습니다. 소라는 잘 자랐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소라. 그 이름은 정순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순의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박소라요? 서울에 사는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혹시 아십니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소라가 언니 영숙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소라는 정순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목사님, 확실합니까? 그 아이가 박소라가 맞습니까? 네, 제가 직접 입양 절차를 도왔으니까요. 분명합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최 목사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 씨,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그 아이가 제 며느리입니다. 네, 제 아들이 박소라와 결혼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이번에는 최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는 교회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정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정순 씨, 진정하십시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들에게는요? 최 목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정순 씨. 기도하겠습니다. 정수는 교회를 나와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소라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소라가 언니 영숙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눈매,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영숙을 닮았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정수는 처음 소라를 만났을 때부터 묘한 친근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며느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혈육의 끌림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내려갈게요. 소라도 같이 갈 거예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라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소라를 볼 때마다 언니 영숙이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내려와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정수는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소라는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정수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소라에게로 옮겼습니다. 소라는 정순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죠? 그래, 소라야. 너도 잘 지냈니? 정수는 소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소라의 눈매는 정말 영숙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소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소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라는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또 영숙을 닮았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끓일게요. 시골 된장 맛이 그리웠어요. 소라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찌개라니.
영숙도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 된장은 장독대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네, 어머니. 소라는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장독 뚜껑을 여는 모습, 된장을 뜨는 모습, 모든 것이 마치 젊은 시절의 영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된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냄새 좋죠?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냄새가 참 좋구나. 언니 생각이 나는구나. 정수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언니요? 아, 아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정수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라가 만든 된장찌개, 나물, 김치가 상에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소라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 잘 먹겠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영숙이 끓여주던 맛과 비슷했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소라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맛있다. 정말 맛있구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수는 계속 소라를 관찰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 반찬을 집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영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소라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마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정순과 소라만 남았습니다. 소라는 설거지를 하고 정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소라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많이 외로우시죠? 괜찮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 그래도 가끔은 쓸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너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분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하지만 두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된 걸 알고 있었니? 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분들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했어요. 정수는 소라를 꽉 안았습니다. 소라는 깜짝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기특해서 그래.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소라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정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정수는 소라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소라가 잠든 후 정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 목사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소라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소라와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라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화장품, 그리고 작은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정수는 언니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소라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에게 엄마가 미안해. 너를 사랑해.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언니 영숙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조카였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다시 파일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숨길 것인가. 며칠이 지났지만 정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소라는 서울로 돌아갔고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큰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짐은 날이 갈수록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될까? 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읍내 교회로 향했습니다. 최 목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최 목사는 반갑게 정순을 맞았습니다. 정순 씨,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목사는 정순을 예배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소라 가방에서 언니 사진을 봤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소라는 정말 언니 딸이 맞아요. 최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겨야 할까요? 최 목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충격받을 거고 소라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목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무섭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모든 게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순 씨 용기를 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목사의 말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수는 교회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서울에 올라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네. 어머니가 서울에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건데요? 이번 주말에 갈게. 알겠습니다.
제가 역에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숙의 편지와 사진 사본을 넣어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민수는 정순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라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래, 소라야. 정수는 소라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이자 잃어버린 언니의 딸. 그리고 피를 나눈 조카. 정순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이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소라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민수와 소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정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걸 먼저 봐라. 정수는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소라도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편지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고모 영숙이가 쓴 편지다. 40년 전에 쓴 거야. 고모요? 실종된 그 고모요? 그래. 그 고모가 사실은 아기를 가지고 있었단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예감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그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지. 정수는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그 아기가 바로 너란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소라는 입을 벌린 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는 내 고모의 딸이다. 내 친고모 영숙이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확실해요? 확실하다. 최 목사님께서 직접 입양을 도우셨어.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정수는 사진 사본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수가 소라를 부축했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민수 씨, 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조카가 된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야, 어머니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단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민수 씨의 육촌 누나가 되는 건가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순과 소라만 남았습니다. 소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소라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라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친정도 없는데 이제 남편까지 잃는 건가요? 그런 말하지 마라. 민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저는 이제 민수 씨의 친척이에요. 어떻게 부부로 살 수 있어요? 소라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소라는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순과 소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아들을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소라는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라야, 오늘은 그냥 쉬자. 민수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정순이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서 민수와 소라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소라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밥이라도 먹어야지.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밥맛이 없어요. 민수야, 그래도 먹어야 해. 몸이라도 챙겨야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라고요? 제 아내가 제 육촌 누나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소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소라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어머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소라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서울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소라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한 것이 옳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라와 정순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자.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봤어요. 법적으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금지되어 있대요. 저와 소라는 육촌 관계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소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이 무효라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민수 씨, 소라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친척이라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를 사랑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순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와 소라가 깜짝 놀라 정순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가 진실을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어머니가 숨겼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거예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최 목사님께 연락해 볼게. 목사님이 뭔가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몰라. 어머니, 이건 종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최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최 목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 씨,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틀 후 최 목사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최 목사는 민수와 소라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두 분 모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영숙 씨가 아이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만 했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이 아버지가 정순 씨 집안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숙 씨의 피는 이어졌지만 아버지 쪽은 전혀 다른 혈통이니까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이 아닙니다. 최 목사는 민수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수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친척이라는 사실이 자꾸 걸립니다.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최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 저녁 최 목사는 돌아갔습니다. 정순과 민수, 소라는 다시 셋이 남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소라가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회사에 갔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지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수는 고향집 장독대가 떠올랐습니다. 그 장독대 밑에서 편지를 발견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영숙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편지 끝부분에서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탁이 있어. 내 딸을 용서해줘.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해줘. 언니를 대신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40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언니,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진실 다음에는 용서가 와야 했고, 용서 다음에는 사랑이 와야 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가 소라를 찾았습니다. 소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잠깐 이리 와. 네, 어머니. 소라가 손을 닦고 거실로 왔습니다. 정수는 소라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순도 옆에 앉았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소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면서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진실만 말하고 끝냈어.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했는데 그걸 못했어. 정수는 편지를 소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내 엄마 영숙이가 이렇게 썼단다.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달라고. 소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소라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야. 영숙이도 그렇고 너도 그래. 모두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저는 민수 씨와 친척이에요. 그래, 친척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니. 너희는 서로 사랑했어.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잖아. 소라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수는 소라를 꼭 안았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이제야 깨달았어. 진실은 숨기면 안 되지만 진실만으로는 부족해.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해.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내 마음을 믿어. 민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믿어. 그리고 시간을 가져. 서두르지 말고. 소라는 정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순은 조카이자 며느리인 소라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소라도 함께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해. 진실을 말하면서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는 진실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바로 사랑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소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짜였어.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 그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아.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자. 지금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야. 민수야, 너 지금도 소라를 사랑하니? 민수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지금도요. 정수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그럼 됐어. 사랑이 있으면 길이 보여.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함께 길을 찾자. 민수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적인 것부터 알아보자. 최 목사님 말씀대로 영숙이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해.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만약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진짜 뿌리를 알 권리가 소라에게 있어.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싶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 알아보자. 어머니가 최 목사님께 다시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정수는 최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목사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최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기억이 났습니다. 영숙 씨가 한번 남자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김진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읍내에서 잠깐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김진우요? 우리 집안과는 관계없는 사람인가요?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외지 사람이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건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민수와 소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문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성이 있어.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보자. 며칠 후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호적상으로 소라 씨의 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라 씨의 친부가 정순 씨 집안과 무관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말요? 민수와 소라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다만 정확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친부 확인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라의 친부는 정순의 집안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수와 소라의 결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계속 부부로 살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소라를 꼭 안았습니다. 소라도 민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다만 이제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지. 며칠 후 정수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나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소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집도 오래 비었고 이제 너희도 괜찮을 것 같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소라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도 소라를 꼭 안았습니다. 소라야, 이제 넌 내 딸이야. 며느리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딸이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정순을 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역 앞에서 정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소라 잘 돌봐줘야 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끔 전화해라. 어머니 걱정 말고. 네, 자주 전화할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정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장독대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짐을 내려놓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을 때 정수는 멈췄습니다. 이 장독대 밑에서 편지를 발견한 것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수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언니, 이제야 알았어. 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사랑을 지키려고 떠났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딸 소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소라는 잘 자랐어. 착하고 예쁜 아이야. 걱정 마.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영숙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새 장독대를 주문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를 만들고 새 장독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표식을 세웠습니다. 나무 팻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자리. 정수는 표식을 세우고 나서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언니, 이제 여기가 언니 자리야. 언니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돌아온 거야. 언니 딸도 찾았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언니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 잘 왔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소라가 어머니께 된장 담그는 법 배우고 싶대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와라. 어머니가 알려줄게. 그리고 어머니, 저희 이번에 내려갈 때 영숙 고모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언니도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정수는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세월의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바로 우리 집 된장 맛이지. 정수는 새 장독에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이 된장은 소라와 함께 담글 것이었습니다. 언니 영숙의 딸과 함께 담글 된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소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순과 함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소라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돼.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내 엄마 영숙이도 이렇게 했었어. 소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표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수는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너처럼. 된장찌개도 잘 끓였고 웃음소리도 예뻤지. 저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눈매도 그렇고 말투도 그래. 특히 웃을 때 똑같아. 소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어머니, 저 행복해요. 민수 씨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 두 사람은 다시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라가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잘 먹겠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영숙이 끓여주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보이지? 언니 딸이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수는 민수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모든 것이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장독대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 속에 세월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디선가 영숙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40년 만에 이룬 화해였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평화 속에서 가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